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통일글방 제7강좌로서 한민족, 민족주의의 새로운 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좌에서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예민해질 수도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자유, 평등, 평화, 민주, 해방 등일 것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예민한 단어가 바로 민족입니다. 앞에서 제1강 내지 제6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뜻밖에도 민족주의의 파생어입니다.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자유주의가 생겨났고 그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유태인들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산주의자들은 그 대부분이 유태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발전시키면 자유, 평등, 해방은 철학의 화두가 되었고 민족과 민주는 정치학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강의를 또 하나 하게 된 것은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 논어의 자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정사를 펴고자 하는데 선생님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공자는 한마디로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외국에 쫓겨난 아버지를 제쳐두고 그 대신 왕이 된 출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출공은 아버지를 쫓아낸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버지가 귀국하는 것을 막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았으니 그 대의 명분이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예민한 단어가 된 이유는 그것을 마치 칼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등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민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족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북한 동포가 나에게 친척이 아닌 남이라면 형제가 아닌 남이라면 굳이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각자 도생, 즉 각자 살 길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의식을 고찰해 보아야 하며 그러므로 한민족 민족주의의 새로운 진로라는 제목에 대해 심각한 자세로 체계적인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기초개념,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발생한 배경, 민족주의 철학자들, 정치가들의 민족주의 정책, 민족주의의 악용, 적극적 또는 소극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결론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사진의 인물은 후쿠지 갱이지로라는 일본의 언론인입니다. 그는 1878년에 도쿄 니찌니찌 신문, 현재 마이니치 신문에 서양 정치 사상을 소개하면서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로, 소셜리즘을 사회주의로 번역해서 소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영어 단어인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한 사람은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근대화의 초기에 일본 학자들이 엄청난 숫자의 난해한 유럽 학술 용어를 한자 용어로 번역해서 보급함으로써 아시아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컨션스를 양심으로 번역한 것도 일본 학자 미지마 조오였습니다. 이처럼 학자로
한자로 번역된 영어를 한자 문명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민족을 구성하고 통합하며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 사상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치학 사전이나 정치학 서적에 나오는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국어 사전에 나오는 해석을 사용한 이유는 이 같은 정치학 사전이나 정치학 서적에 나오는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없는 특정한 체계가 없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다양한 정치 사상의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실로 막강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보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그 나라의 민족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가 특정한 집단에서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체계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각자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민족 집단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경우는 번역의 문제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번역보다는 국민주의 혹은 국가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경우가 많고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상의 문제점인데요. 이것이 냉전시대 종식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세계 각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제 세계 평화가 목전에 도래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평화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하나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주의가 번역 및 위상에서 이처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유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럽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문지리적 대륙입니다. 자연지리적으로 보면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입니다. 그런데도 유럽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 땅의 거민, 즉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일체감 때문입니다.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까지 유럽 대륙은 민족 의식을 공유했던 대륙이었습니다. 원래 라틴족이 주인이었었던 유럽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했고 600여 년 동안 유럽 최고의 귀족 가문이었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교황청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 왕가들을 이른바 결혼 동맹으로 얽어맨 것이 오늘날과 같은 유럽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유럽의 지배민족이었던 슬라브족들은 교황청이 아닌 정교회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또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동서유럽의 연결점이 되는 지점, 중부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중심을 두고 게르만족, 슬라브족, 마자르족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 이슬람교 국가였던 오스만 터키의 국왕이 또한 황제를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 즉 게르만, 슬라브, 마자르를 품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근친 결혼과 유전병으로 인해서 몰락하면서 독일을 필두로 해서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 바로 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메트르니히는 오스트리아의 존속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이로부터 독일 제2제국의 비스마르크 시대로 이어지는 유럽의 100년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세기인 동시에 민족주의의 세기였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유럽의 패자였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신흥제국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수상해서 물러난 뒤 독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 또는 민족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유럽에는 19세기 이전에 연대의식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결성케 만든 것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 전쟁 중에도 유럽 각국의 학자들은 적대국 학자들과 교류를 계속했고 국가 정부들도 교통, 통신, 우편은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교, 즉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이처럼 거대한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유럽의 특이한 지정학적 여건은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는 대제국 오스트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특이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어는 지금도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등 4개국어입니다. 그 스위스의 특징은 국민 특유의 상상을 불허하는 용감성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전쟁이 아닌 용병전쟁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임전무퇴, 절대로 후퇴나 항복이 없는 국민성을 갖고 있어서 대제국 오스트리아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제국도 스위스와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된 것입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려면 주변국 모두가 그 나라의 중립을 인정해야 하며 적어도 주변국 가운데 한 나라와는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럽에는 이 같은 영세 중립국이 스위스 말고도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바티칸시티국, 몰타, 모나코, 안도라 등이 있어서 지금까지 평화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영공 방어 계획 ESSI 스카이실드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목격한 중립국들이 잇따라서 미국 서유럽 중심의 안보 동맹과 손을 잡으면서 사실상 유럽에서 중립국의 역사가 종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민족주의의 발상지로 유럽을 지목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일반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영어의 나셔널리즘을 일본인들이 번역해서 만든 조어입니다. 국민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아시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인의 아시아의식은 본래 피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유럽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옛 그리스인들이 해가 떠오르는 방향, 현재 터키반도 지역을 아시아라고 호칭한 데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들이 아시아라는 자기 이름을 안 역사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종교와 문화, 언어도 각각 다르며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은 언어 또한 인도 유럽어 쪽에 속합니다. 아시아인들은 민족의식은 일찍부터 강했지만 민족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시아라는 공동체의식이 생겨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이 서세 동정, 즉 서쪽 세력이 동쪽 국가들을 차례 점령해 나오는 추세가 강화됨에 따른 피동적인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일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조차도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가려고도 했고, 혹은 탈아 초구, 아시아를 벗어나고 유럽을 초월하려 한다는 조언을 만들어내는 등 의식적으로 방황함으로써 아시아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색다른 민족주의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 지금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랭전 시대 이후 아시아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확장 정책 또한 주변 국들로부터 격렬한 민족주의적 비난에 직면해 있고, 이것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사의 교훈은 국제정세에 있어서 언제고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주변 강국들을 누르고 패자가 되려고 할 때 세계 평화가 크게 위협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화두는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영웅이 시대를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민족주의의 발상지가 된 역사를 보면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는 말에 수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베링턴 무어 2세는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여건 속에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 초반 대부분의 독일 지식인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나폴레옹 장군으로서 독일을 침공했을 때 그 나폴레옹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은 프랑스 철학에 종속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철학자였던 칸트는 루소의 책 에밀을 읽고 철학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제고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철학자 피테가 없었다면 세계사에서 민족주의는 훨씬 뒤에 나왔거나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피테는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점령 중인 상황에서 거의 매일같이 독일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독일은 나폴레옹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후세의 학자들은 근대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려면 피히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피히테는 독일의 애국자였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같은 애국심이 헤겔을 감동시켰고, 헤겔의 철학은 그 후 독일에서 이른바 국가지상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피히테는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개인을 발견함으로써 중세를 종결지었듯이 유럽에서 중세적 보편주의를 종결짓고 민족주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헤겔은 내가 죽거든 피히테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피히테를 존경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헤겔을 독일의 프로이센 정부는 피히테가 사망한 후 10년 이상 비어있던 베를린 대학교 철학교수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헤겔이 철학교수로 취임한 이후 베를린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거리에 넘쳐 흐르던 대학생들의 계모의 물결이 대부분 헤겔의 철학 강의실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조차,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대학생들이 헤겔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인들의 자존심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베른의 신문들은 헤겔의 생일이 되면 프로시아 황제의 생일에 버금가는 헤겔 특집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철학 변증법에 힘입어서 독일이 통일이 되었고, 독일은 그 후 프랑스 나폴레옹 3세와의 전쟁, 즉 보불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독일 제국 황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겔의 이 같은 학문적 업적은 그만큼 큰 빛과 그림자를 세계에 드리우게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대학생 데모를 주도하고 있었던 반정부 성향의 학자와 학생들은 해결의 성공과 그에 따른 독일의 안정과 성장을 향해서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남긴 빛으로 독일이 통일되었다면 그림자로는 루트비 포이엘바흐와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의 철학으로 독일 제2제국이 통일되었고 나중에는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이 탄생해서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같은 비판적 의미에서 역사학자들은 해결의 철학을 국가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독일 철학계에 피히테와 해겔이 나타났었다면 일본에서는 일찍이 17세기에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618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년이 되는 때에 태어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통치 시대를 살았고 일본 신도의 철학적 체계를 세운 철학자입니다. 그는 조선의 철학자 이태괴를 깊게 존경했으며 정조시대의 학자였던 이덕무는 야마자키 안사이를 일본의 주자와 같은 학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그가 엉뚱한 생각, 민족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공자와 맹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쳐들어온다면 그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영어 네이션의 번역으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마자키 안사이는 공자와 맹자가 일본에 온다 할지라도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면 나아가서 맞아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히테보다도 약 150년 앞선 시대에 아시아에서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전쟁을 상상하고 피히테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 민족주의 철학자가 바로 야마자키 안사이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주의가 에도 시대 말기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으로 이어졌고 요시다 쇼인은 엉뚱하게도 조선이 원래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지금은 거만해졌다면서 조선을 문책하여 옛날처럼 조공을 바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요시다 쇼인의 문화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강의는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고찰해보는 강의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해겔 철학의 국가지상주의적 성향에 반기를 든 유태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회주의 사상은 표면적으로는 세계적 노동운동을 통해 확산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태인의 세계적 민족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유태인은 로마 시대에 그들의 국가를 잃어버렸고 세계 각국에 분산된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애국주의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르만족의 애국주의, 요즘 용어로 범게르만주의, 판게르마니즘의 슬라브주의의 애국주의, 판슬라비즘 등의 민족주의에 의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범게르만주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르고 범슬라브주의에 의해서 자행된 유태인 학살을 포그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제노사이드 혹은 포그롬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그러므로 유태인의 변질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1843년 저서인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서 이 같은 사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또 하나의 저서 1852년 저서인 루이 나폴레옹의 브리메르의 18일이라는 책에서
역사만이 실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역사 철학, 즉 유물사관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오늘 제가 역사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련의 초대 국가원수였었던 레닌은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직후 자국 내의 100여 개 소수민족을 향해서 민족 자결을 원칙으로 하는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선언에 보면 레닌은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기민족 제일주의이지만 민족운동은 그 자기민족 제일주의에서 희생되는 소수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닌은 그 민족주의 운동 가운데서도 프로레타리아 계급 출신의 민족 지도자가 주도하는 민족운동만 인정하고 지지하며 후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레닌의 이 같은 선언의 속셈은 그의 소련 국가 원수로서의 정치적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소련 정치는 영토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심각하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소련은 세계 최도의 영토에 비해서 세계 세 번째의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렇게 영토와 인구에 있어서 대국이지만 인구 밀도로 보면 턱없이 적은 인구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나라였습니다. 약 13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인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국경선만 해도 4,354km나 되었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양국 간의 전쟁으로 확산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닌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사이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련이 국가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혁명 직후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련은 지정 러시아 시대부터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우즈베크, 카자흐, 아제르바이잔, 몰다비아, 키르기스, 타지크, 아르메니아, 투르크멘, 그루지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15개의 자치공화국을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소련 연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을 요구할 경우 소련 연방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른바 분할 통치, 영어로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부르는 피지배 민족을 분열시켜서 통치하게 용용히 하게 한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레닌의 이 같은 민족 차별주의는 소련의 지배를 받는 자치공화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을 때 소련은 그 동족 상잔을 이용해서 지배권을 존속시켰던 것입니다. 소련의 이 같은 소수민족 정책은 마오쩌둥의 중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후 소련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스탈린으로부터 레닌주의 방식의 식민지 운영 방법을 포함한 국가 운영 체계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이 비판을 가하면 중국 정부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티벳은 중국의 영토라고 단언한 후에 티벳 반동 분자와 그 반란을 평정하는 것과 티벳 지구에서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중국이나 기타 여하한 국가 또한 여하한 국제조직도 여기에 언급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중국 또한 소련처럼 넓은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세계 4위의 광대한 영토와 세계 2위의 인구,
56개 민족을 보유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중국도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세계 62위의 인구 빈국입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 분규가 일어날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이 소련처럼 현재 중국이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민족주의 정책은 북한 자체의 현실과는 관계가 희박한 단순히 소련과 중국의 민족주의 정책을 흉내내는 수준의 민족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 자신이 국내 정책에서 이른바 주체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하던 당시인 195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입니다. 우리는 온갖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합니다.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됩니다. 북한은 한때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중국 거주 조선족을 대거 북한으로 초대해서 민족 교육을 시킨 후 돌려보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효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초대 주장을 지낸 조선족 지도자 주덕회의 주선으로 백두산의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할양받는 등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주덕회가 숙청된 뒤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포기했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망언이나 동북 공정에 따른 중국의 망언에 대해서도 일제 함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은 대략 15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뒤늦은 아프리카 진출로 독일의 3비 정책, 즉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로 연결되어지는 정책이 영국의 3C 정책, 케이프타운, 카이로, calcutta와 충돌을 초래했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식민지였으며 러시아는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 즉 삼국동맹 참여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은 대부분의 식민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승전국이었던 삼국협상 측, 즉 영국, 프랑스, 미국은 식민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1960년을 분기점으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 포기 배후에는 소련, 즉 옛 러시아, 중국, 북한의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무기 원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옛 일본이 건설해 놓은 중화학공업 시설에서 생산된 무기들을 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원조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1960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4년 동안에 걸쳐서 아프리카에서 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민족주의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아프리카 제국은 유엔에 가입해서 사회주의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가 형성되어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이들을 비동맹 국가라고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1960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아프리카 해 이후 대한민국 외교는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즉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의 권고에 의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비동맹 외교가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 제국들은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소련, 중국, 북한의 경제 원조가 한계를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 중국, 북한의 경제는 이때부터 불경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주의권의 외교 전략, 즉 초기에는 민족주의자들과 동맹을 중요시했지만 결국은 그 통일전선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시키면서 민족주의자들을 외면하게 되는 이른바 2단계 전략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1957년 다른 아프리카 제국 30개국보다 3년 이상 빠르게 독립한 가나의 대통령 앤크루마 대통령이 영국 황제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직접 아프리카 제국을 위험을 무릅쓰고 순방하면서 이 지역과의 친선관계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는 이 대륙이 지하자원의 세계적인 보고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아프리카 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학자 이메뉴얼 발레스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정세는 윌슨주의와 레닌주의의 대결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후임 대통령들에게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외교 지침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대통령 재직 당시 국제정세의 패자였던 영국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전쟁을 했었던 적국이었고 프랑스는 그 전쟁 당시 미국을 적극적으로 원조했던 우방국이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워싱턴과 절친했던 전후 라파예트는 당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예트와의 의리도 워싱턴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라파예트의 아들을 데려다가 보호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건국 이후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외교 방침은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먼로주의로 재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건국 이후 140여 년 동안 유럽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으며 1914년 7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었던 1917년 4월 윌슨 대통령은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유럽 문제는 물론 세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민족 자결주의는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와 몇 가지 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레닌의 자결주의는 소련의 자치공화국을 계속 소련의 정부 산하 기관으로 예속시키려는 전략 전술적 의도의 수산물이었음에서 비해서 윌슨주의의 목적은 국제연맹을 통한 소수민족, 약소민족, 식민지 등 전 세계의 자유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대결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본격화했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윌슨주의의 또 하나의 소산은 국제정치학의 시작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중심한 삼국 동맹은 철저한 비밀 외교를 통한 결속을 했습니다. 윌슨주의에 나오는 폐쇄주의란 비밀주의 외교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정치가 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상호 간의 협정 원문을 비문으로 정리하고 그 협정이 어떤 형태의 동맹관계인지 전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레닌에 의해 창설된 국제공산당 강령에는
최후진국 혁명 전략에서 중진국 혁명 전략에 이르는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이에 입각해서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배후 조종해 왔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가 되는 것이며 민족주의의 악용이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민족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 민족주의는 그 후 소련의 이 같은 음모를 간파하고 돌아섰던 사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민족주의에 대하여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그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들이므로 국내의 수수민족들의 민족주의적 의식에 대한 친화적 견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중세 시대에는 국가의식 혹은 민족의식 없이 살다가 중세 이후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게 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와 본국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다민족 국가이므로 국가가 단결하는데 그들의 국내에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식민지 탄압과 유사한 형태로 표출시켰습니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정치는 1917년 혁명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내용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한 관리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레닌은 대외적으로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해놓고 대내 정책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만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련이 세계 최대의 영토, 세계 최장의 국경선을 가진 초강대국인데 비해서 세계 217위의 인구 밀도를 가진 인구 빈국이므로 소수민족 분규가 일어날 경우 국가 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6개 소수민족이 10% 미만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 소수민족의 거주 영역은 중국 국토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지만 인구 밀도에 있어서는 세계 62위에 머물러 있는 인구 빈국입니다. 그러므로 티베트 민족이나 신장성의 유구르족 등 소수민족들이 시위를 일으켰을 경우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탄압을 가하면서 유엔이 비판 성명을 발표할 경우에도 이는 내정 문제이므로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소수민족의 결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해외에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면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해방 당시 조선의 혁명, 즉 소련 군정의 북한 정권 수립 정책을 처음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다가 잠시 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주의 지도자를 국가와 원수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처음에는 조만식 선생을 지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소련 군정부에 해달된 지 불과 며칠 후에 스탈린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을 지명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혹은 인민민주주의 혁명기에는 민족주의를 통일전선 대상으로 삼고 민족주의자들을 우대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게 되면 민족주의자는 통일전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원수가 되었고 이에 대해 김일성 자신은 처음에는 반발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소련 군인으로 남아서 나중에 장군으로 진급하고 싶다고 불평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승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 결속 및 대남 선전용어로 그들은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순된 이론을 그들은 주체형 민족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의 주사파들은 이것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민족주의의 유형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민족주의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민족주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민족주의란 다시 말하면 다민족 국가, 즉 강대국의 민족주의입니다. 수세적 민족주의는 약소국 민족주의, 다시 바꿔 말하면 단일민족 민족주의입니다. 역사적으로 다민족 국가, 즉 강대국에서 단일민족의 민족주의, 즉 약소국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로부터의 이탈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럽에서 제국은 신성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뿐이었는데 이들 국가의 국왕만 황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이 나라의 전임 신성로마 제국, 이 나라의 총리인 메테르니히는 전임 신성로마 제국인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마자르족을 망라하는 다민족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국가와 국왕이 황제를 자칭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황제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독일로 침공하면서 헤겔 등 독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헤겔 등 다수의 지식인들이 나폴레옹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 또한 또 하나의 점령군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시테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탄압을 한 옛 소련으로부터 받았었기에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저토록 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민족주의는 공세적 민족주의이며 약소국의 민족주의는 수세형의 민족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민족주의적 견해 또한 공세적 국가주의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민족 국가이며 실제로 옆에서 메테르니히의 오스트리아 제국처럼 자국 지경 안에 있는 수수민족들의 민족주의를 엄격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조선족 지도자이며 초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이었었던 주덕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벌어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결코 작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건의에서 백두산의 일부를 북한에 할양케 했을 만큼이나 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당시 그는 소수민족 민족주의 지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날 동지였던 모택동은 그의 친족하인 모원신에게 직접 주덕회를 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덕회를 민족주의자라고 지목하고 탄압해서 사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택동은 조선족의 뿌리가 막걸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민홍주라는 말은 막걸리를 한자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민홍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철저하게 없애라. 주덕회는 항상 이 술을 먹고 전쟁터에 나갔고 이겨서 돌아왔다고 지시하고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을 모두 철거한 후에 알코올 도수 38도 이상의 고량주를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자국의 처지도 아랑곳함이 없이 소련과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즉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다민족 국가의 공세적 민족주의를 가감없이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우리식 민족주의는 명백한 수세적 민족주의이며 그가 비판하는 민족주의는 약소민족의 수세적 민족주의가 아닌 다민족 국가의 공세적 민족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같은 모순된 민족주의 논리는 남한의 좌익 세력에게 전범처럼 숭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민족주의는 한민족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새로운 진로입니다. 이는 한민족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 각국 민족주의를 포용하려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비인도적인 공세적 민족주의와 비굴한 수세적 민족주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지만 긍지형 민족주의에 속하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고찰해 볼 때 그 유래된 기원은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단일 민족은 대부분 그들의 민족의식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은 931회에 걸친 외침에 시달리다 보니 민족의식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록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의식이 구전을 통해서 충실히 보존되어 왔고 공유되어 왔습니다. 문헌상으로 보면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신라시대 취치원의 난랑 비문과 고려시대 일련의 삼국유사에 발견됩니다. 한민족의 삶의 판도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남한의 민족주의는 전통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 민족주의를 유럽식 민족주의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학자들의 이론에는 무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박해를 받을 때에는 내부 단결을 위해서 속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민족주의가 되었고 민족적 저력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정립되어서 확장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출범 당시부터 교육기본법에 전통적 민족의식에 기반한 홍익인간 이념을 명시해 왔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느 조직보다도 열심히 했고 막대한 희생을 치른 종교단체인 대종교의 전통, 즉 단군 민족주의를 명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족주의를 저해하려는 우리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무리를 지어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어떤 정당의 모 국회의원을 중심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자고 발의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의식하고 철회하고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발의의 중심이 된 국회의원은 그 후에도 꼭 그 정당이 무슨 이상한 일을 도모할 때면 앞장섰던 정체를 알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민족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긍지형 민족주의로 나아가되 우리 민족이 지난날 약소민족으로서 겪었던 억울한 역사를 거울 삼아 세계 모든 약소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장르를 개척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역사 및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유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주변 초강대국들의 931회에 걸친 외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민족 고유문화, 특히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은 그들의 역사인 구약 성서에 의하면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직접 안내하심에 의해 찾아낸 생존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로마 제국 등 세계적인 대제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높이 2,850m의 헤르몬산이 있었고 평균 해발 1,000m의 골란 고원이 천연의 방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동쪽에는 평균 높이 800m의 웨스트뱅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형이 천연의 요새를 만들어 주었기에 약소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외침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말과 글 그리고 고유의 종교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형 또한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북쪽에는 높이 2,744m의 백두산이 있고 평균 높이 1,200 내지 1,300m인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백두대간이 있고 서쪽과 남쪽은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이 같은 지형이 있었기에 서쪽에 중국, 북쪽에 러시아, 동쪽에 일본 등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역사상 931회의 외침에 시달렸지만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면서 단일 문화 민족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민족주의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1945년 분단 이후 불과 70여 년인데 북한은 이데올로기로 왜곡시킨 기형적 민족주의를 정립해서 남북 분단의 골짜기를 더욱 깊게 파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민족주의 개념에 기반한 방어적이고 선전선동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세계 최빈국 경제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기반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단군의 존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유물론적 역사관 때문이며 당시 북한에서 단군은 실제하는 증거가 없고 어디까지나 신화와 종교의 대상에 불과하다면서 단군능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북한은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단군능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단행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 무덤이 진짜 단군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대리 속으로 피라미드형 단군능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그들의 기호에 맞춰 객원 확장한 후 1994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발굴 조사 당시 무덤에서 인골이 수습되었다면서 이를 단군의 유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단군능을 객원 단군주의에 기반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엉뚱한 용어를 보편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주의, 즉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민족주의로 민족주의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열린민족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을까요? 용어의 최초 사용자는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미 3.1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입안은 시민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민족주의는 민족통일과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장르입니다. 분명한 것은 긍지형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통일한국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이유가 아니라면 구태여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할 필요성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이유가 아닐 경우 통일 이후에도 결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와 시리아는 양국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으며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등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1958년 2월 1일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양국 관계가 평등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국력이 우세했던 이집트가 항상 시리아를 통제하게 되었고 나세르 대통령의 통치 방식 또한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시리아가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1961년 시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통일 아랍공화국은 해체된 것입니다. 고대 시민 공동체 붕괴 이후 피화된 공동체의 적극적 연대 의식을 부활시킴으로써 민족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는 이제 시민혁명 이후 대두된 근대 민족주의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제국 아테네의 몰락과 로마 제국의 쇠망은 공동체의 붕괴에서 시작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테네 민족주의의 몰락은 법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북한의 단군 왕릉 개건 관련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유물사관의 특이한 변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련군 군정사령부의 정치 담당 장군이었던 니콜라이 레베데프 장군이 소련 스탈린의 사례를 적용시켜서 신격화와 및 개인 우상화 전술을 김일성에게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화적 방법을 알게 된 김일성은 1992년에 평양 왜곡에 있던 단군릉을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 같은 웅장한 모습으로 개관한 것입니다. 남한에 있던 대종교 총전교인 안호상 박사가 이처럼 개건된 웅장한 단군릉에 참배하기 위해서 북한을 불법 방문했을 정도로 이 계획은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계획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북한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김석형 박사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위치가 평양이 아닌 만주 벌판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때부터 일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때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엉뚱한 역사를 조작하고 북한을 이론적으로 공격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못하는 속수무책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 바로 단군령 때문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변하면 모든 관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거사를 문제 삼아 주변 국가의 관계를 바람직한 새로운 국제관계 설정에 발목을 잡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세력들은 그 과거사의 표준을 특정 국가에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반만년 역사에 거쳐서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주적인데 반해서 일본은 우리 민족보다 힘이 강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 민족부터 혜택을 입었었던 시절도 있는 나라입니다. 한자를 일본에 전해준 사람이 백제 학자였던 아직기와 왕인 박사라는 사실은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정도가 지나치기만큼 사대주의적 친근감을, 일본에 대해서는 의도적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거론하는 이슈는 독도 문제, 한일 회담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등입니다. 이들은 주로 좌익 지식인들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익 지식인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세계화를 외치면 탈민족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존재로부터의 이탈이므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좌익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혁명 단계의 진전에 따른 탈민족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7년 말 한겨레 신문은 민족주의에 대한 지상 논쟁이라는 것을 주선했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좌익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한겨레 측이 탈민족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같다는 주장을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2008년 10월 31호가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좌익 세력은 이 같은 탈민족주의와 좌익적 민족주의라는 쌍두막차로 좌익 입국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 여유를 확보해감에 따라 이 나라의 보편적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그 추세는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 즉 단군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로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에 대한 객관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것입니다. 1987년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창설 당시 통일 이념을 단군 사상에 두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추세로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일반 기독교계의 반발을 넘어서기 힘든 사상으로 보였습니다. 민족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범위가 한정된 이데올로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적 사상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계적 사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체계화 과정을 통해 세계적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론입니다. 그는 모든 이론은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전과학 수준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론을 확립하면서 정당성이 입증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며 이론이 명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정상과학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출현하게 되면 패러다임 이론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민족주의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도 비슷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역사는 엘리트와 대중에 의해 형성됩니다. 엘리트는 시대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대중 앞에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과거 시대에나 쓸 수 있었던 방법을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대중은 그 지도자를 불신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토인비의 이른바 미메시스와 네메시스 이론입니다. 민족주의는 누가 뭐래도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통분모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본래부터 폐쇄된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민족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한민족의 세계적 사명인 것입니다. 철학 및 과학적 체계화 과정을 거친 민족 사상이 세계적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